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식 앞에서 내 마음을 설명하다가 오히려 더 초라해진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날 저녁 딸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딸이 좋아하던 나물을 미리 무쳐두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고 냉장고에는 과일도 깎아서 담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이라서 저녁 안 먹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먹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놨는데. 그러자 딸은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안 먹는다니까.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더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딸은 그새 벌써 소파로 가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 앞에 앉아서 딸이 먹지 않은 반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자식 앞에서까지 이렇게 변명하듯 말하고 있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그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 저는 그저 반가운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잘못된 말투가 된 걸까요? 왜 저는 자식 앞에서 제 마음을 설명하려 들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 앞에서 제 마음과 사정을 설명해 왔습니다. 엄마도 그날은 바빴어. 엄마도 그런 뜻은 아니었어. 엄마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자식들의 표정은 점점 더 무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자식에게 내 마음을 설명하다가 오히려 더 서운해진 적 말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구구절절 설명했는데 자식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엄마는 또 그러네 하고 말아버린 적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내 마음을 증명하려 들수록 부모의 자리는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식 앞에서만큼은 설명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식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왜 오히려 우리를 더 작게 만드는지,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정리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자식 앞에서 저렇게 자꾸 설명하게 되는 걸까? 남 앞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이웃이 무심한 말을 해도 뭐 어때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독 자식 앞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자식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저는 본능적으로 제 마음을 설명하려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엄마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 엄마도 사정이 있었단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자식은 대부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 말투에는 이해도 공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싶다는 느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두려운 건 갈등이 아니라 오해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저를 오해하는 것, 자식이 저를 이기적인 엄마로 생각하는 것, 자식이 저를 차갑고 무심한 부모로 기억하는 것.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하지만 이상한 건 설명할수록
자식과 저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 부모 세대는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오해 해소에 가장 큰 에너지를 쏟는다고 합니다. 반면 자녀 세대는 부모의 그런 해명을 변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부모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설명하는데 자식은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오히려 부모를 더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을 위해 한 설명들이 실은 자식에게 부담만 주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설명이 단순히 부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설명은 관계의 서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꾸 해명하고, 자꾸 사정을 설명하고, 자꾸 양해를 구하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내가 더 우위에 있구나. 엄마는 내 기분을 살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모의 말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설명할수록 자식들은 점점 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명할수록 자식들은 점점 더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허락받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엄마가 좀 바쁠 것 같은데 괜찮겠니? 손주 돌봄은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제가 부모가 아니라 눈치 보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자식에게 내 사정을 설명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식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자식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 때로는 부모가 스스로 자리를 내어주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아픈 건 이 모든 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입니다. 저는 그저 오해를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제 말을 더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봐주실 수 있죠? 저는 그 주말에 오래전부터 잡아둔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주는 엄마가 병원 가야 해서. 그러자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병원 다녀오고 봐주시면 되잖아요. 오후에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검사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후에도 힘들 것 같은데.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약속 잡아놓은 건데요. 그냥 병원 예약 미루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할수록 아들은 제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양보할 여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요. 병원 예약이라고 말하자 다른 날로 미루면 되잖아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라고 말하면 그렇게 아프신 것도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자식들은 그 설명 속에서 제 약점을 먼저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관계에서 지나친 해명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협상 가능한 여지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경우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부모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설명은 이해를 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식에게는 설득당할 수 있는 틈을 보여주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들에게 한 모든 설명이 실은
제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그날은 바빠서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그럼 다른 날은 괜찮다는 거네요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건 자식들이 아기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익숙한 패턴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부모가 설명하면 그 설명 속에서 가능성을 찾으면 되는 것을, 부모가 사정을 말하면 그 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면 되는 것을,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대부분 자식 자신의 편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딸과의 대화에서 이것을 더욱 분명히 느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금요일에 애들 봐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날 친구들과 오랜만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그날은 엄마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아, 친구 만나시는 거요? 그럼 다음에 보시면 되잖아요. 저는 일 때문에 그날 꼭 나가야 하는데.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에게 제 약속은 미룰 수 있는 것이었고, 딸의 일정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내 사정을 설명했는데 자식이 그 사정의 중요도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린 적 말입니다. 엄마 친구 만나는 거야 다음에 봐도 되잖아. 아빠, 그 약속은 미뤄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자식 앞에서 내가 설명하면 할수록 내 일정과 내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느낌 말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설명은 자식이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나를 판단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판단은 대부분 제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이미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있었고 제 설명은 그 입장을 바꾸기에는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하면 할수록 자식은 엄마는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학습했습니다. 제가 사정을 말하면 말할수록 자식은 엄마 일정은 조정 가능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펐던 건 저 스스로도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식 앞에서 제 일정, 제 마음, 제 몸 상태를 설명하면서 저는 점점 내 것은 미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일정은 중요하고 제 일정은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이라고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반복하는 동안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남한테 무시당하는 건 억울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남은 나를 모르니까요. 남은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무례함은 저 사람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다릅니다. 자식은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내가 얼마나 자식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압니다. 그런 자식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 그건 단순히 서운함이 아닙니다. 그건 내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저는 그걸 몇 년 전 명절날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명절 음식도 다 사 먹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해먹는 게 맛있잖니?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실 텐데 우리야 뭐 편한 게 좋죠?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제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러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왜 준비했는지,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다음부턴 간단하게 할게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차린 밥상이 자식에게는 그저 힘들게 할 필요 없는 일로만 보였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평생 당연하게 해온 일들이 자식 눈에는 이제 그만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 순간 말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지켜온 것들이 자식에게는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서운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부모가 겪는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은 자녀로부터의 무시라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보다도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부모는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할 때 자녀가 그것을 꼰대 같은 소리로 치부해버리면 부모는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설명하려 했던 건 단순히 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방식, 제 가치관,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해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그저 엄마는 왜 저렇게 사세요?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펐던 건 제가 설명하면 할수록 자식 눈에는 제가 더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는 말 뒤에는 엄마는 왜 변하지 않으세요? 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을 지키려 했고 자식은 제가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간극을 설명으로 메우려 했지만 설명할수록 그 간극은 더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딸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또래분들은 다 자기 인생 사세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엄마는 왜 맨날 집에만 계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있는 게 좋아. 그리고 손주들 보는 것도 좋고.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마는 왜 맨날 손주 얘기만 하세요? 엄마 인생도 있잖아요.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게는 손주를 돌보는 것도 제 인생이었는데 딸 눈에는 그게 엄마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내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말입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식은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삶의 기준으로 부모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모를 변화가 필요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 앞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엄마는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라는 평가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픈 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 스스로도 제 삶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변해야 하는 건가? 내 방식이 틀린 건가? 이 자식이 계속 제 삶의 방식을 지적하고 제가 그걸 설명하려 애쓰는 동안 저는 점점 제 삶에 대한 확신을 잃어갔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점점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자식에게 내 삶의 방식을 설명하다가 오히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 말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자식 앞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내가 소중하게 지켜온 것들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알았습니다.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보다
자식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자식은 나를 아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자식 앞에서 내 삶이 부정당할 때,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무시가 아니라 내 평생이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설명하려 들수록 저는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그 일은 작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봐두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었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다 차려놓고 가족들을 불렀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제가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무 많이 먹지 마. 저녁에 소화 안 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애들은 먹고 싶을 때 먹어야죠. 며느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과식하면 바로 배탈 나요. 조금씩 먹이는 게 좋아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손주를 걱정해서 한 말이 며느리에게는 잘못된 육아법처럼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그래요. 적게 자주 먹이는 게 좋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좋아하는 거 실컷 먹게 해줘야지.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애 키우는 건데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애 키우는 건데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그 순간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갑자기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 교육 얘기, 요즘 육아법 얘기, 주말 계획 얘기. 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또 엄마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 많이 쓰셨잖아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좀 쉬시게 해드려. 저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피곤해서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제가 부엌에서 이것저것 간섭할까봐 미리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빠져도 별 상관없겠구나. 음식을 만들어도 건강에 안 좋으니 조금만 먹으라는 말을 듣고 손주를 챙기려 해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듣고 설거지를 하려 해도 쉬세요라는 말로 밀려나고 저는 이 집에서 환영받는 손님도 아니었고 필요한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있어주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 그건 아니에요 라는 답만 돌아오는 순간 말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라는 말로 막히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배려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용히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혼자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었지만 절반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음식들을 하나씩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을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음식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제 사랑을, 제 정성을, 제 마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편하게 와서 편하게 먹고 편하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들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손주를 챙기는 게 잘못이었을까? 음식을 많이 준비한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늘 해오던 대로 자식과 손주를 챙기고 음식을 준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게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 7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역할 혼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신이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이미 부모를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 차이가 클수록 관계는 더 불편해지고 부모가 그 간극을 설명으로 메우려 할수록 갈등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저를 이제는 쉬셔야 할 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제가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명하려 들수록 아이들은 저를 더 고집스러운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식들을 대하는 제 태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한 말들, 제가 자식을 위해 한 행동들, 제가 자식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명하려 했던 건 제 행동이 아니라 제 존재였다는 것을요. 나는 아직도 너희 엄마야.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야. 나를 밀어내지 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직접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으로, 해명으로, 끊임없는 이야기로 그 마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엄마가 왜 저렇게 집착하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잡혔어요.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주 토요일에 오랜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고등학교 동창회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그날은 엄마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중요한 회의예요. 이거 놓치면 승진 기회를 날릴 수도 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회의와 제 동창회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모임이 중요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도 1년에 한 번 있는 모임이라서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진짜요? 친구 만나는 거야 다음에 봐도 되잖아요. 저는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 만나는 거야 다음에 봐도 되잖아요. 딸에게 제 약속은 그저 미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그리고 엄마도 그 시간이 소중해. 딸이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지금 진짜 그러세요?
엄마는 맨날 저희 일정 맞춰달라고 하시면서 정작 엄마가 봐주셔야 할 때는 친구 약속이 더 중요하세요? 저는 그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맨날 저희 일정 맞춰달라고 하시면서 저는 언제 그랬나 싶었습니다. 제가 언제 자식들에게 일정을 맞춰달라고 했던가. 오히려 저는 평생 자식들 일정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손주 봐달라면 제 약속을 미뤘고, 자식들이 바쁘다면 제가 필요한 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제가 제 약속을 지키려 하자 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너희 일정 맞춰달라고 했니? 엄마는 늘 너희 시간에 맞춰줬잖아.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러세요. 엄마는 맨날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러시잖아요. 그게 듣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러시잖아요. 저는 제가 희생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사정을 설명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귀에는 그게 희생 자랑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희생했다고 그랬니? 엄마는 그냥 엄마 사정을 말한 거야. 엄마도 약속이 있고, 엄마도 지키고 싶은 게 있다는 거지. 그게 왜 희생 자랑이 되는 거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목소리 톤 좀 보세요. 엄마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엄마, 저도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좀 양보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엄마가 좀 양보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왜 제가 양보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왜 딸의 일정은 중요하고 제 약속은 미뤄도 되는 건가요? 왜 딸이 절박하면 저는 당연히 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울컥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 모임이 중요해. 1년에 한 번인데 엄마도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왜 엄마는 항상 양보해야 하는 거니?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엄마 왜 이러세요? 그럼 저 어떡하라고요? 엄마가 도와주셔야 제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엄마는 친구 만나는 게 더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요. 딸은 제 마음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은 그저 제가 양보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면 할수록 딸은 저를 이기적인 엄마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볼게. 딸이 말했습니다. 진짜요? 고마워요, 엄마. 제가 빨리 데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초라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약속을 포기했다는 사실보다 제가 딸 앞에서 제 마음을 증명하려 애썼다는 사실이 더 창피했습니다. 저는 왜 딸에게 제 약속도 중요하다고 설명하려 들었을까요? 저는 왜 제 친구 모임이 소중하다고 이해받으려 했을까요? 딸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중요한 건 자기 회의였고 엄마가 손주를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의 것들, 엄마의 약속이나 엄마의 마음 같은 건 딸에게는 양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설명하려 하자 딸은 저를 희생을 강요하는 엄마로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자식에게 내 마음을 설명했는데 오히려 엄마는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라는 말만 들어본 적 말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려 했는데 자식은 그것보다 나를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거절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동창회에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손주 봐줘야 해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또?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자식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손주를 봐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봐주겠다고 하면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봤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 제 마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약속도 소중하다고, 제 시간도 중요하다고, 제 친구도 만나고 싶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명은 결국 엄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라는 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가장 초라해지는 순간은 자식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려 들 때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도 하기 싫었고 밥도 먹기 싫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려 들었을까? 내가 왜 자식 앞에서 내 마음을 증명하려 했을까? 그리고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자식을 사랑한 것도, 자식을 챙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에게 제 마음을 설명해 왔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자식들이 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저를 이해한 게 아니라 저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대부분 제게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이미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있었고, 제 설명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에는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한테는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는 순간 우리가 약해 보여요. 그냥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하세요. 거기에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저는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인데 왜 설명을 하면 안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설명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외로움을 설명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제가 얼마나 자식들을 기다리는지, 제가 얼마나 자식들과 함께 있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자식들은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한테 너무 의존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억울함도 설명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제가 평생 얼마나 희생했는지, 제가 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면 자식들은 그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또 희생 자랑하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제 건강 상태도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하면 자식들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과장하시는구나 또는 그럼 이제 우리가 엄마를 챙겨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경제 사정도 설명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생활비가 얼마나 빠듯한지, 이런 것들을 말하면 자식들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돈 달라는 말을 돌려서 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제가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드는지, 왜 제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지, 왜 제가 자식들 집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자식들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에게는 이미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었고, 제 설명은 그 기준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감정적 설명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을 길게 설명할수록 자녀는 그것을 감정적 호소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가 짧고 명확하게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자녀는 그것을 부모의 확고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들에게 제 마음을 설명하려 했던 건 자식들에게 이해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들은 이해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저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제 설명을 들으면서 엄마는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저를 더 가볍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제 마음을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 되는 건 그냥 안 된다고 하기로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건 그냥 할 수 없다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긴 이유를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설명하며 살아온 제가 갑자기 설명 없이 말하는 게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섭섭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미안한데 엄마가 그날 병원 가야 해서 검사도 받아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음 주는 안 돼.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일정이 있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제 거절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섭섭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식들이 제 말을 더 존중한다는 것을요. 며칠 후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실래요? 같이 저녁 먹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엄마가 뭐 준비해 갈까? 너희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갈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엄마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다음에 가도 될까? 딸이 물었습니다. 아, 친구 만나세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저는 또 놀랐습니다. 딸이 제 약속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친구 만난다고 하면 다음에 보시면 되잖아요 라고 했던 딸이 이번에는 그냥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약속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딸이 제 약속을 더 존중한다는 것을요. 제가 왜 친구를 만나야 하는지, 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딸은 제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제 태도를 바꿔나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설명하며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뭔가를 거절할 때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엄마도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냥 짧게 말하고 멈췄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하자. 더 이상
그 뒤에 긴 설명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섭섭해할까봐, 자식들이 저를 이기적인 엄마로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구는 건 아닐까? 자식들이 상처받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줄이자 오히려 자식들이 저를 더 존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제가 정한 3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바로 해명하지 않기. 자식이 뭔가를 지적하거나 물어봐도 즉시 변명하듯 대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엄마,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바로 엄마가 그게 하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라고만 말하거나 그래, 알았어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제 행동을 정당화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길게 말하지 않기. 자식이 저를 서운하게 만들어도 그 서운함을 길게 늘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약속을 취소하면 저는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도 다른 약속 다 미뤘는데 하고 제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 알겠다. 다음에 보자라고만 말했습니다. 제 서운함을 자식에게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셋째, 자식 반응보다 내 중심을 먼저 지키기. 자식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기 전에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눈치를 보느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지키고 싶은 약속,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손주 돌봄 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긴장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엄마가 그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도 가야 하고 미안하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아봐.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딸은 제 거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 증명하지 않았는데도 딸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확고하게 말할 때 자식들도 그걸 존중한다는 것을요. 며칠 후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엄마가 할게. 내가 바쁘잖아. 엄마가 준비하는 게 익숙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럼 엄마는 편하게 갈게. 더 이상 제가 직접 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을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명절날 아들 집에 갔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 저는 고생했네, 맛있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부엌에 들어가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저건 저렇게 해야 해 하고 간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한 일을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예전에는 그 말이 끼어들지 마세요처럼 들렸는데 이번에는 진짜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달랐습니다. 손주가 뭘 먹든 며느리가 어떻게 챙기든 저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간섭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 자리가 더 편해진다는 것을요. 서울대학교 가족관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 부모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거리란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길게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 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할 때 관계가 가장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제가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설명을 줄이고 간섭을 멈추고 제 경계를 지키기 시작하자 자식들과의 관계가 실제로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저를 설득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존중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긴 설명을 멈췄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편해 보이세요. 표정도 밝아지신 것 같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딸이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엄마가 조금 달라진 것뿐이야.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럼 다행이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도 딸은 저를 이해한다는 것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제가 설명을 멈추자 달라진 건 자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뭔가를 부탁해도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 앞에서 제 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멈추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있던 긴장감이 사라졌고 입가에 있던 쓴웃음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이 왔나? 손주는 잘 있나?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아침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어떤지, 오늘은 뭘 하며 보낼지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지금 전화해도 될까? 혹시 바쁜 건 아닐까?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고 나서도 엄마인데 바쁘니?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화하고 싶으면 그냥 전화했습니다. 응, 엄마야. 잘 지내니? 간단하게 인사했습니다. 자식이 바쁘다면 그래.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 끊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달라지자
자식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달라진 건 전화 횟수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먼저 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전화했습니다. 손주 봐달라거나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전화하는 횟수를 줄이자 이상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전화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식사하실래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냥이라는 말을 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손주 봐달라는 말도 없고 부탁할 일이 있다는 말도 없이 그냥 얼굴 보고 싶다고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토요일 어때? 예전 같았으면 저는 어머, 정말? 엄마가 뭐 준비해 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딸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들렀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진짜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항상 뭔가 설명하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짧게 말씀하시고 끝내시니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엄마한테 부담 안 드리는 것 같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제 변화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편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나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있으면 항상 긴장했습니다. 제가 뭘 말하든 며느리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조심했고 간섭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제가 너무 조심하니까 며느리도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했고 없으면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랑 계실 때 훨씬 편해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편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뭔가 항상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저도 조심스러웠는데 요즘은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설명하고 증명하려 들 때 자식들도 불편했다는 것을요. 제가 제 마음을 편하게 가지자 자식들도 편해진 것입니다.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저를 볼 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챙기고 이것저것 먹이려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손주들이 저를 보면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는 친구 만나러 가. 너희는?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가 너희랑 놀아줄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일정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관계의 시작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출 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들에게 한 모든 설명은 결국 자식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이해하게 만들고, 자식들이 저를 존중하게 만들고, 자식들이 저를 사랑하게 만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노력을 멈추자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식들은 바빴고, 여전히 손주 봐달라는 부탁을 했고, 여전히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그런 일들에 상처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아도 저는 바쁘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손주 봐달라는 부탁이 와도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어도 저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자식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차갑게 대하면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차갑게 대하면 저 아이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자식의 기분에 제 하루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먼저 달라지자 자식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경험 말입니다. 내가 설명을 멈추자 오히려 자식이 더 편하게 다가오는 경험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지만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편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관계를 바꾸는 건 자식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요. 제가 설명을 멈추고 제 경계를 지키고 제 삶을 살기 시작하자 자식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부모의 사랑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제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한 모든 일, 제가 자식들을 생각하며 살아온 모든 시간, 제가 자식들에게 쏟은 모든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자식들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자식들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그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랑을 설명으로 표현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아니, 엄마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니. 이런 말들로 제 사랑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들은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으로, 죄책감으로, 때로는 짜증으로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르게 사랑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반갑게 받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그래, 알았어.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일 잘하렴이라고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으면 그냥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지고 설명이 아니라 존재로 느껴진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자식을 사랑하면 제 시간도, 제 약속도, 제 마음도 다 내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필요로 하면 제가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멸이었다는 것을요. 진짜 사랑은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식을 사랑하되 저 자신도 사랑합니다. 자식의 부탁을 들어주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자식과 함께 있되 제 시간도 지킵니다. 자식을 위하되 제 삶도 삽니다. 이것이 제가 뒤늦게 배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하자 자식들도 저를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를 귀하게 대하자 자식들도 저를 귀하게 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생 자식 앞에서 제 마음을 설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자식이 저를 이해해 주기를, 자식이 제 희생을 알아주기를, 자식이 제 사랑을 느껴주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말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자식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제 멈춰도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제 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그걸 알아주든 모르든, 자식이 이해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제 마음을 지키고 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에게도 감정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지키고 싶은 시간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식 앞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그것들은 양보 가능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지키면 됩니다. 안 되라고 말하면 됩니다. 할 수 없어라고 말하면 됩니다. 거기에 긴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설명하며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섭섭해할까봐, 자식이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한 번만 해보십시오. 자식의 부탁을 거절할 때, 긴 설명 없이 짧게 안 되라고만 말해보십시오. 자식이 뭔가를 지적할 때, 바로 변명하지 말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라고만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려보십시오. 자식의 반응을 기다려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자식은 섭섭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말을 더 존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확고하게 말할 때 그건 진짜라는 것을요. 부모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말할 때 그건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편해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 긴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부탁을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식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까지 자신을 증명하려 들면 사랑은 남아도 존엄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자식 앞에서 제 마음을 설명하고 제 행동을 정당화하고 제 희생을 말할 때 저는 부모로서의 품격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기준을 지킵니다. 저는 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자신도 함께 넣으십시오. 자식을 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삶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식과 함께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도 지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품격 있게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설명보다는 침묵으로, 해명보다는 확신으로, 증명보다는 존재로 자식과 관계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짜 부모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그런 여러분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